그녀는 그를 스포이트로 우유를 먹이고 이웃들에게 심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생명체는 혼자 남겨져 일주일 만에 말라 죽었어요. 이 여자가 TC팀 근처 숲에서 데려온 그것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 UFO 연구가들, 얼굴 없는 사람들까지. 그러다 결국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4개의 긴 손가락, 회색 피부, 양파 같은 머리.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안녕 친구. 여기는 키르톱 채널이야. 나는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말하지 않는 발견들을 모으고 있어. 그리고 오늘은 그런 발견이 15개나 될 거야. 존재해서는 안 될 15가지 발견이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그때는 네가 무엇을 믿을지 직접 결정할 거야. 난전이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간인가? 아무 교과서나 펼쳐봐.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은 지구의 하나뿐이고 항상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쓰여 있어. 물론 다윈의 이론도 있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지. 또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어. 하지만 나는 좀 더 현실에 발붙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인도네시아의 플로렌스 섬 말이야. 2003년 리앙보아 덩굴. 그곳에서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던 고고학자들이 성인 여성의 해골을 발견했어. 키는 1m 조금 넘고 뇌 크기는 자몽만 해. 우리 뇌의 3분의 1도 안 돼. 처음에는 아이거나 큰 난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같은 층에서 똑같은 사람을 또 발견해. 그리고 3번째도 발견하지. 그제서야 분명해졌어. 작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있었어.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며 사냥을 했지. 사람들은 그들을 호비디라 불렀어. 여기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야. 이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해. 처음엔 난쟁이들이 거의 현대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 불과 12,000년 전에 살았던 거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라도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2016년에 동굴을 다시 발굴해서 연대를 재검증했지. 알고 보니 호빗들은 1150년 전에 이미 멸종했더라. 그때가 우리 조상들이 그 섬에 처음 도착한 시기야. 결국 우리가 그들을 만날 뻔했지. 아마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 같은 섬엔 그들이 사냥하던 난쟁이 코끼리와 3m짜리 왕도마뱀도 있었거든. 바로 그 코모도 드래곤이야. 지금도 그 섬에 살고 있고 기회가 되면 사람도 공격하지. 5살짜리 아이만 한 키의 사람이었다고 상상해봐. 그 사람이 돌창을 들고 자동차만큼 큰 도마뱀과 맞서 싸웠던 거야.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았지. 그리고 이건 동화가 아니야. 엘프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야. 이건 과학적으로 인정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실제 인간종이야. 과학자들은 왜 그들이 작아졌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야. 한설은 그 섬이 원인이라는 거야. 먹이도 적고 적도 없어서 동물들이 수천 년간 작아졌고 코끼리도 왜소했어. 하지만 이미 알다시피 키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이 행성엔 우리 외에도 완전히 다른 인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웃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별개의 종이 되어버린 은둔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혼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 알타이로 가보자. 데미수바 동굴로. 2008년에 그곳의 한 지층에서 아주 작은 뼈 조각을 발견했어. 쿵할 만한 손가락 마디였지. 이런 발견은 보통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 하지만 이건 DNA 분석에 넘겼지. 그리고 2010년에 유전체를 해독했어. 유전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지. 이건 우리가 아는 인간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니었어.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류종이었어. 이 순간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던 존재였지. 인류의 한 갈래가 단지 6, 7살 여자아이의 손가락뼈 한 조각으로 확인됐어. 그들은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렸지. 동굴의 이름을 따서 말이야. 나중에는 겨우 치아 2개과 턱뼈 조각만 발견됐어. 이게 바로 전체 인류종에서 남은 전부야. 씁쓸하지? 성냥갑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적은 양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완전한 두개골도 없어. 뼈대도 하나도 없어. 그냥 유령 같은 민족이야. 남은 건 DNA와 3개의 이빨뿐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살았어.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수만 년 전 이야기야. 그들은 우리 조상들과 가까이 만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혈액에는 아직도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남아있어. 예를 들어 피베르테인처럼 그들의 고대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이 숨쉬기 힘든 고지대에서도 숨 쉴 수 있게 해.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너무 단순하게 배웠지. 교과서에는 깔끔한 계단식 그림만 있었잖아. 원숭이, 그 다음에는 등이 굽은 조상,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나왔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계단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인간이 동시에 돌아다니던 울창하고 어두운 숲이었어. 같은 동굴에서 자고 아이도 함께 낳았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간 종류를 발견할지 아직 몰라. 어쩌면 살아있는 채로도 발견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고대 민족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게 슬퍼. 그들로 돈을 벌고 있어. 헤로, 파라카스 반도. 1928년에 고고학자가 고대 뮤지를 발굴했던 곳이야. 그리고 거기서 두개골을 꺼냈지. 그런데 그 두개골들은 뭔가 이상했어. 뒤로 길게 드러나서 마치 멜론처럼 길쭉했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컸어. 그리고 그 두개골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300개가 넘게 발견됐어.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이 주제를 동시에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이유가 시작돼.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설명이 마음에 들어. 전 세계 많은 민족이 일부러 아기 두개골을 늘려왔으니까. 신생아의 머리가 부드러울 때 천으로 감고 나무판에 고정하면 몇 년 후 길쭉해졌어. 이렇게 귀족 출신임을 드러내고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지. 내 안에는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였어. 이런 일은 페루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에서도 19세기까지 했어. 그런데 뇌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오직 두개골의 형태만 변했지. 또 다른 사면도 있고 이걸로 꽤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 인터넷에는 이런 두개골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인간 DNA가 발견됐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영상들이 바이럴로 퍼지고 있어. 이게 외계인과 인간의 혼합체라는 거지.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건 이거야. 이런 영상마다 꼭 광고 링크가 달려 있어서 책을 사라거나 연구를 후원하라거나 다음 탐사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해. 고대 풍습을 순진한 시청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어. 내 생각엔 외계인 DNA 같은 건 없어. 그런 떠들썩했던 분석은 독립적인 유전학자가 반복하거나 입증하지 못했고 두개골 변형도 이미 오래전에 설명된 현상이야.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꾸기도 해. 목을 늘리고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피부 밑에 오일을 주입하고 입술을 키우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조차 못해. 하지만 두개골 이야기는 흥미로운 부분에서 마무리할게. 파라카스에서 나온 몇몇 두개골은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다르지. 붕대로 머리를 감싸면 머리 모양이 변하긴 하지만 뼈의 부피와 무게까지 바뀌지는 않아. 그곳엔 정상보다 크고 무거운 두개골도 있어. 이에 대해 과학은 아직 답을 못 내놨어. 존재하지 않았던 공룡들. 멕시코 아캄바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1944년 독일인 상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땅속에서 도자기 조각을 발견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 몇 년 동안 그는 3만 개가 넘는 점토 인형을 꺼냈어. 그 중에는 사람, 친, 동물, 그리고 공룡도 있었지. 그것도 그냥 도마뱀이 아니라 등 위에 볕과 판이 있는 우리가 아는 공룡들이었어. 어떤 인형은 공룡 옆에 사람이 함께 있어. 마치 같은 시대에 산 것처럼 보여. 대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지. 이게 바로 인간이 공룡과 나란히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지질학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또한 지구에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도 없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이건 20세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현지 농민들에게 인형을 가져올 때마다 돈을 줬어. 그리고 그 시절 그 지역에서는 공룡 영화가 한창 상영되고 있었고 그림이 들어간 잡지도 팔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그래도 이 이야기가 왜 끝까지 날 붙드는지 말해줄게. 피규어들을 마지막으로 언제 구웠는지 분석하는 검사를 맡겼을 때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왔어. 수천 년 전이었지. 큰 화제가 될 분위기였어. 발견물의 진품 여부에 대해 한 존경받는 미국인 교수도 공개적으로 옹호했어. 그리고 사실상 그 일로 자신의 경력을 망가뜨렸지. 그런데 나중에 실험실에서 갑자기 결과를 번복했어.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고 했지.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고 왜 급했는지는 아직도 이해 못해.
아마 이게 네가 이 채널을 보는 이유일 거야. 공룡과 인간이 함께 있었다는 건 믿지 않고 문제가 따로 있어. 결과가 편리할 때는 모든 과학자와 역사가들이 즉시 그걸 떠들고 센세이션으로 만들어. 그런데 불편한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숨겨버리지. 바로 그 점이 나를 짜증나게 해. 그는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다시 페루야. 이 땅은 마치 고고학자들을 미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 이카라는 도시에 60년대 하비에르 카브레로 박사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검은 돌 조각을 얻게 되었고 평생 이 주제에 집착했어. 그는 이런 돌을 1만 개 넘게 모아 컬렉션에 만들었지. 그 돌들에는 나이를 알면 소름이 돋을 만한 장면들이 새겨져 있어.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심장 수술을 하고 장기 이식을 하고 있어. 그리고 공룡을 타는 장면도 있어서 이 돌들을 이카돌이라 불렀어. 공식 학계는 이것이 가짜라고 결론 내렸고 만든 사람도 찾아냈지. 현지 농부 바실리오 우추야라는 사람이 처음엔 비밀 터널에서 돌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압박을 받자 모든 걸 자백하고 자신이 직접 돌을 새겼다고 했어.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한 거야. 1977년에 그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줬어. BBC 다큐멘터리 신들에게로 가는 길에서 말이야. 촬영 중에 치과 도구로 직접 그림을 새겼지. 돌을 고대처럼 보이게 하려고 똥에 삶았고 그걸 순진한 관광객들에게 팔았지. 정말 간단하지.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잖아. 이제 영상을 꺼도 되고 다음 걸 봐도 돼.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내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전이야. 시간이 지난 후 바실리오는 자신의 자백을 반복했어. 위조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지. 그리고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했어. 진짜 고대 무덤 약탈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거지. 기념품 제작은 처벌받지 않지만 고대 유물 약탈은 오래 감옥에 가.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돌을 위조했다고 자백했지만 나중엔 거짓말이었다고 또 자백했어. 이제 진실이 뭔지 아무도 몰라. 아마 본인도 모를 거야. 내 생각이 그래. 농부가 평생 손으로 1만 개의 돌을 새길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위조는 마을 전체가 동원된 대규모였다는 의미야. 아니면 일부 돌은 진짜일 수도 있어. 사르데녀의 석상 군대의 일부 조각들 말이야. 사르데녀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야. 이탈리아의 서쪽에 있지. 1974년 현지 농부가 몬테프라마라는 곳에서 밭을 갈고 있었어. 쟁기가 뭔가에 걸렸지. 그리고 농부는 자세히 보다가 땅에서 돌로 조각된 사람의 머리를 꺼냈다는 걸 알게 됐어.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발굴을 시작했지. 그리고 결국 온전한 석상 군대를 발견했어. 방패전사, 궁수, 레슬러 등 키 2m쯤 되는 조각상들이 있었어. 이들은 수천 년 전 이 섬에 살던 고대 민족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수천 개의 돌탑을 남겼어. 하지만 글자는 한 줄도 남기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 조각상들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게 아니었어. 누군가 고의로 조각상들을 부수고 땅에 묻었어. 고고학자들은 약 4만 개 파편을 모아 거대한 돌 퍼즐처럼 조각상들을 다시 맞췄지. 특히 얼굴들이 인상적이야. 연 대신 2개의 원이 새겨져 있어. 하나는 다른 하나 안에 있어. 마치 두 관역이 너를 바라보는 듯해. 얼굴은 평평하고 생기가 없어. 처음 이 조각상을 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이들이 전사가 아니라는 이론이 나왔어. 이들은 현지인들이 실물을 보고 돌에 새긴 외계인이라는 거야. 나는 고대 로봇을 믿지 않아. 이 조각상들은 사르데냐에 살던 고대 누라그족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들이 돌탑을 지었고 모든 게 연구됐어. 지금은 조각상들이 박물관에 있다. 하지만 이 전사들이 자연적으로 쓰러진 건 아니라는 수수께끼가 남아있어. 누군가가 일부러 이 조각상들을 부수고 땅에 묻었어. 그리고 조각상 근처에서 사람들의 무덤도 발견됐지. 그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가지런한 줄로 한 명씩 묻혀 있었어. 자기들만의 풍습에 따라 장례를 치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산채로 불태워졌어. 러브락 동굴, 미국 네바다주. 파이오트 인디언 부족은 무서운 전설을 대대로 전해왔어. 언젠가 그들 근처에 적대적인 민족이 살았다고 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 식인종들. 어떤 인간보다도 키가 컸어. 파이오트족은 그들과 무려 3년 동안 싸웠지. 결국 거인들의 남은 무리를 동굴로 몰아넣었어. 입구를 나뭇가지와 장작으로 막고
불을 질렀어. 전설에선 그 민족이 산채로 타 죽었다고 해.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 모닥불옆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졌지. 그러다가 1911년에 두 명의 노동자가 그 동굴에 들어갔어. 그들은 구아노, 즉 비료로 쓰는 새 배설물을 채취하고 있었지.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그냥 뼈만 나왔지. 그러다 그게 사람 해골임을 알았고, 그곳엔 49 넘는 해골이 있었어. 일부는 2m가 넘는 7, 8피트 정도로 매우 컸어. 입구 근처에서 큰 화재 흔적도 발견됐어. 모든 게 파이우트족 전설과 같았지. 거인, 동굴,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동굴에서 10만 점이 넘는 고대 유물이 나왔어. 그 중에는 거대한 것도 있었지. 예를 들어 길이가 거의 40cm에 달하는 샌들도 있었어. 이건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사람의 것이야. 그런 크기의 옷도 발견됐어. 마치 거인들이 입었던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많은 해골의 머리카락과 두개골에서도 붉은색이 보였어. 파이오트 족장 후손 사라 위네무카는 붉은 머리카락을 보관해 드레스에 꿰매 넣었어. 이후 그 드레스를 입고 거인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줬지. 많은 거대한 뼈들이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일부 두개골은 박물관에 보관됐다가 10년 전쯤 치워져 조용히 매장되었어. 이후 학자들은 그 유물에서 거인 존재를 부정하고 평범한 사람 뼈로 결론 내렸어. 고대 미라의 붉은 머리카락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수천 년 땅속에 있으면 검은 머리카락도 붉게 변해.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그를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역사를 남겼을까? 특정한 붉은 머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 3년 동안의 전쟁, 동굴과 화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왜 실제로 동굴 입구 근처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된 걸까? 참고로 파이오트족 자신들은 아직도 이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붉은 머리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네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전해지고 있어. 그들 이야기는 페루, 뉴질랜드, 이스터 섬에도 전해져.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허구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인에 대한 생각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한때 지구 위를 거대한 도마뱀, 공룡들이 돌아다녔다면 왜 큰 사람들이 존재하지 못했겠어? 내 생각엔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야. 외계인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아이였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다. 여기선 시체가 썩지 않고 마른 채 수백 년간 남아있어. 2003년 오스카르 무뇨스라는 남자가 버려진 광산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천에 쌓인 겨우 15cm 크기의 아주 작은 시신이 들어있었다.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십자성호를 긋고 싶을 만큼 기이했다. 머리는 길쭉하고 뾰족했다. 눈구멍은 엄청나게 크고 비스듬하게 나 있었다. 이빨은 어른처럼 생겼다. 그리고 갈비뼈는 정상적인 12쌍이 아니라 10쌍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타라고 불렀다. 솔직히 한번 그 모습을 봐봐. 10명 중 9명은 외계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2013년에 시리우스라는 UFO에 관한 영화가 나왔는데 미국인 스티븐 그리크가 전 세계에 이것이 미이라라고 주장했다. 외계인 증거가 있다고 했고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다. 이 영화가 그 수수께끼를 푸는 계기가 됐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게리 놀란은 영화를 보고 조사를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느 순간 흥미를 느끼며 정말 외계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갈비뼈 샘플로 DNA를 분석했다. 실제로 인간 여자아이였고 칠레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무서운 외모는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그녀의 유전자에서 인간에게서 없었던 64가지 결함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결함들은 뼈의 성장과 갈비뼈의 개수를 담당하는 유전자에 있었다. 그로 인해 뼈가 일찍 노화되었고 그래서 아이의 뼈를 보면 6, 7살 정도로 보였다. 사실은 이 아이는 미숙아였다. 그리고 미라 자체의 나이는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이 미라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이다. 이 아이의 DNA 손상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처에 질산염 광상이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이미 그 화학물질을 많이 흡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늘 그렇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 음모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논란이 매수당했다거나 모든 팀이 입을 다물도록 강요받았다는 식이다. 그는 침착하게 그리고 내 생각엔 천재적으로 대답했다. 소문이 크고 믿기 힘들수록 결국엔 헛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그런 소문은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런 소문들을 치우다 보면
그 아래에서 과학을 뒤흔들 무언가가 발견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은 아타가 결국 뭘 했는지 알아? 우리가 아직도 자기 몸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증명했어. 평범한 인간 아이에게서 과학의 존재조차 몰랐던 돌연변이들이 발견됐어. 이건 외계인이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지. 지레 겁먹으면 다 크게 보인다. 1520년 남아메리카의 최남단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선원들이 낯선 해안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정박한다. 선원 중 한 명인 학자 안토니오 피고페토는 여행 내내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믿기 힘든 만남을 기록한다. 해안에는 현지인이 서 있었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며 머리 위로 모래를 뿌린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거대해서 선원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조차 그의 허리까지밖에 받지 않는다. 피고페토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다 라고 쓰며 교류를 위해 선원 한 명을 보내 거울을 건넨다. 그리고 거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린다. 그 다음 마젤란은 이런 거인 둘을 잡아서 유럽에 데려가 사람들에게 기괴한 구경거리처럼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2명을 선물로 유인해서 족쇄를 채운다. 하지만 귀국길에 둘 다 죽고 만다. 참고로 마젤란도 유럽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이 땅을 파타고니아, 큰 발의 나라라고 불렀다. 이렇게 유럽에서 약 300년간 믿어진 전설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다른 항해자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거인들의 키는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7피트에서 9피트, 나중엔 12피트로 커졌다. 지도에도 해당 지역이 그렇게 표시됐다. 지도에는 그 지역이 거인들의 나라로 표시되어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였다. 300년 동안 교양 있는 선장들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거인들을 봤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키가 1m 90cm 정도 되는 투엘치족이 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건장한 남자들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인은 영양 부족으로 키가 1.5m 정도여서 투엘치족이 거인처럼 보였다. 두려움과 선원들의 허풍담, 이 부족의 키를 몇십 센티미터 높였다.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찰스 다크였다. 그는 직접 그 지역을 방문했고 그저 자신이 본 사람들 중 가장 키가 큰 민족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 거인 전설은 모든 민족과 고대 문화에 존재한다. 모두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 뒤엔 분명 진실이 있다. 이는 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진실 은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거인들뿐 아니라 전체 문명의 실제 연령, 지식, 기술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갑자기 자기 땅에서 뭔가 이상한 걸 직접 파내게 된다면 내 조언은 이거야. 서둘러 당국에 알리지 마. 미라 1932년 산 페드로 산맥 미국 와이오밍주 2명의 금광 탐사자 세실 메인과 프랭크 카르는 금을 찾고 있었어. 암석을 폭파하자 그 뒤에 작은 봉인된 동굴이 나타났지. 안에는 돌출된 바위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작은 형상이 있었어. 앉은 상태에서 약 15cm 정도였지. 얼굴은 전혀 아이 같지 않았어. 납작한 머리, 이가 가득 찬 입, 일부는 뾰족하고 어두운 주름진 피부는 마치 노인 같았어. 그를 페드로라고 불렀지. 그리고 곧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어. 슈쇼니 인디언들은 대대로 네메리가르라는 작은 민족에 대해 이야기해왔어. 이들은 이 산에 살던 아주 작은 사악한 인간들이었고 독화살을 쏘았으며 아프거나 늙은 동족은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해. 동굴 안에는 전설과 일치하는 키의 존재가 앉아있었고 두개골도 깨져 있었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라를 엑스레이로 조사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갈렸어. 어떤 학자들은 성인이라 했고 다른 학자들은 두개골 발달 이상 선천적 질환의 악이라 했어. 그래서 신생아인데도 작은 노인처럼 보인다고 했지. 결국 과학계는 이 가설을 받아들였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동굴의 건조한 공기가 시신을 말리고 보존한 거야. 논쟁이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드러나. 미라는 여러 장터를 돌아다녔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어. 마지막 소유자가 미라를 플로리다로 가져가 죽었고 페드로는 엑스레이 사진들과 함께 사라졌어. 이제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를 확인할 수도 없어. 확인할 것도 없지.
그 발견에 대해 $10,000의 보상금까지 걸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90년대에 두 번째로 비슷한 미라치키타가 나타났는데 더 작았고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어. 엑스레이, DNA, 연대 측정도 진행했어. 알고 보니 이 미라는 같은 질병을 가진 인디언 혈통의 여자아기였어. 몇 세기 전에 죽었지. 하지만 이 미라의 주인들도 곧 실험실에서 미라를 가져가 숨겼어. 그래서 이 미라도 사라졌지. 이 미라들은 마침내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확히 사라졌어.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알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알리오시안카인가? 아니면 외계인인가? 상상해봐. 1996년 러시아야. 키시팀시 외곽 쿠알리노비 마을이지. 타마라 프로스비리나라는 노부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그녀는 숲에서 25cm 크기의 작은 생물을 집으로 데려왔어. 머리는 양파처럼 길쭉하고 벼지 있었어. 눈은 엄청 컸지. 입술 없는 작은 입. 손에는 긴 손가락이 4개씩 있었어. 피부는 회색빛이 돌았지. 이웃들은 나중에 그게 움직이고 조용히 삑삑거렸다고 말했어. 타마라는 그 아이에게 알료셴카라는 이름을 붙였지. 손수건에 싸서 피패스로 우유를 먹였어. 몇 주 후에 타마라 자신이 정신병원에 실려갔어. 그 생명체를 돌볼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말라 죽었어. 집 안에서 바로 죽고 말았지. 그 다음부터 진짜 러시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 시신을 처음에는 그녀의 지인이 훔쳐서 말려버렸지. 팔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그는 구리 케이블을 훔치다 잡혔거든. 그리고 수색 중에 경찰이 우연히 알료셴카의 미라를 발견해서 가져갔어. 한동안 증거물로 금고에 보관됐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했어. 그 영상들은 아직도 인터넷에 있어. 전부 진짜야. 이후 UFO 연구가들이 그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여러 구실로 시신을 가져갔어. 그리고 시신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졌어. 알료셴카는 결국 제대로 된 실험실까지 가지 못했어. 그리고 타마라 자신은 1999년의 늦은 밤에 차에 치였어. 그 생명체를 살아있을 때 본 유일한 사람도 세상을 떠났고, 과학계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인간 태아라고 확신하나. 심각한 기형을 가진 미숙아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길쭉한 두개골, 커다란 눈구멍, 그리고 발달된 몸통, 회색 피부와 4개의 손가락이 건조 때문이라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반박하기 어렵지. 하지만 이제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줄게. 키시팀은 단순한 외진 우랄의 작은 도시가 아니야. 바로 근처에 마약 콤비나트가 있어. 그리고 1957년에 그곳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용기가 폭발했지.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핵사고 중 하나였어. 방사능에 노출된 마을들이 많았지. 사람들은 조용히 이주당했고 그 재앙 자체는 수십 년 동안 비밀에 붙여졌어.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 만약 이 지역에서 정말로 아픈 아기가 태어났다면 바로 그 방사능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곳의 땅, 물, 공기 모두가 수년간 오염되어 있었지. 그런데도 당국은 이에 대해 침묵했어. 나는 알류셴카가 그 사고의 결과라고 확신하지 않아. 이제 증명도 불가능하고 시신도 없어. 하지만 장소와 시간이 너무 딱 맞아 우연 같지 않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핵 참사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짐작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핵무기 경쟁에서는 언제나 비밀 유지가 사람들의 안전보다 우선이었으니까. 미국도 실험 중에 자기 국민들을 방사능에 노출시켰지. 영국은 윈스케일에서 일어난 사고와 오염을 숨겼어. 하지만 진정한 침묵의 달인은 바로 소련이었지. 이런 상황에서 키슈팀 근처에서 사라진 작은 생물의 시체는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 죽은 자의 빵. 1991년 9월 2명의 여행자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알프스를 지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녹아내린 빙하 속에서 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최근에 얼어 죽은 불운한 등산가라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 그는 5,000년 넘게 얼음 속에 누워 있었어. 그는 웨치라고 불리는데 바로 웨치탈 알프스의 이름을 딴 거야. 청동기 시대, 아주 먼 고대지. 그런데도 그의 시신은 최근에 죽은 것처럼 잘 보존됐어. 피부, 내장, 위 내용물, 60개 넘는 문신도 남아있었지. 참고로 에치는 추위로 죽은 게 아니었어. 나중에 그의 어깨에서 화살촉이 발견됐고 에치는 등에 화살을 맞아
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 과학자들은 30년 넘게 그를 연구 중이야. 하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생물학자들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곳, 바로 그의 몸속 미생물들을 들여다보기로 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세계를 발견했지.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한 저온을 좋아하는 효모들도 있었어. 이 곰팡이들은 수천 년 동안 깊은 영하의 온도에서 잠들어 있었지. 그리고 그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실험실에서 천천히 그들을 되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고대 효모들이 뭘 원하는지 몰랐지. 과학자들은 몇 달간 조심스럽게 일반 밀가루에 저금시키며 곰팡이들이 깨어난 듯 보였어. 그리고 현대의 제빵용 효모처럼 정확히 작동하기 시작했어. 이 발효종으로 일반 반죽을 만들었지. 반죽은 하루 만에 문제없이 부풀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폭신하고 맛있었다고 말해. 하지만 과학자들은 빵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이제 같은 팀이 에드사에서 얻은 효모로 맥주도 만들고 싶어해. 그리고 그 효모가 야생이고 고대의 것이라서 그 맥주의 맛은 솔직히 말해서 꽤 독특할 거라고 해. 나도 직접 발효종으로 빵을 굽거든. 이 일은 잘 알고 정말 좋아해. 하지만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효모로 만든 빵을 먹는다고? 아니, 사양할게. 이게 안전하다는 건 잘 알아. 과학자들이 수십 번이나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산에서 어딘가 죽으면 수천 년 후에 후손들이 내 몸에서 빵을 굽고 맥주를 만든다고? 상처투성이 야만인들. 무덤 속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외곽에 있는 순기르 유적지. 1955년에 벽돌 공장 기초를 파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굴착기가 메모드 엄니를 발견한 거죠. 그 아래에는 약 3만 년 전 빙하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죽을 입은 야만인으로 그려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유해는 잘 보존되지 않았어요. 땅속의 뼈는 겉보기엔 온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뼈를 건드리면 바로 먼지처럼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해골들을 꺼내서 보존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죠. 그들은 야만인처럼 묻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메모드 상하 구슬로 장식된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구슬은 모두 손으로 만들어졌고 옷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두 아이의 무덤이 머리를 맞대고 나란히 놓였고 곁에는 온갖 부장품과 동물 모양 조각상, 구멍 뚫린 반지, 메모드 상하로 만든 고든 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길이가 약 2.5m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 장비로 해골을 다시 조사한 결과 이 남자는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목에는 동맥을 끄는 돌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돌로 마무리 일격을 맞았습니다. 마치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처럼 위에서 내리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소년의 골반뼈에는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구멍이 있었고 DNA 검사 결과 50년간 남매로 알았던 두 명이 사실 친족이 아닌 소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살아있을 때 걷지 못했습니다. 3만 년 전 누군가 이 아이들을 죽이고 추장보다 더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구슬과 귀중한 창으로 아이들을 덮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를 그리고 왜 제물로 바쳤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아이들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살인사건을 남겨주었지만 그 이유는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는 편지입니다. 우랄, 예카테린부르크 근처의 이탄 습지. 1890년 1월 24일. 등채굴자들이 이탄에서 알 수 없는 조각이 새겨진 어두워진 나무 조각들을 꺼냅니다. 나중에 그 조각들을 맞추면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나무로 만든 이 우상은 여러 얼굴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 시기를 우상이라 부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신이나 영혼을 형상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숭배했던 존재입니다. 그들의 나무 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우상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고 2000년 남짓으로만 추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마침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9,500년이 나왔죠. 과학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사냥꾼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복잡한 상징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독일 과학자들이
이 우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나무 깊은 곳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우상의 연대는 다시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우상은 1만 1천년에서 1만 2천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2배나 오래된 것이고 스톤헨지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즉, 누군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직 음식을 재배할 줄도 몰랐고 오직 사냥으로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도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탄 때문입니다. 이탄은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썩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보존됩니다. 한때 이 우상은 거대했습니다. 높이가 약 5m였죠. 사람보다 3배나 더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부가 사라졌고 현재 예카테린부르크 박물관에는 약 3.5m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나이가 아니라 조각상 전체에 새겨진 기호들입니다. 선, 마름모, 그리고 사람 얼굴들이 하나 위에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히 생긴 긁힌 자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앞에 있지만 읽을 수 없습니다. 8억 년 동안 시베리아 땅속 케메로보주 르자브칭 마을 1969년 9월 5일 지하 70m 깊이에서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석 석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분홍색 투명한 액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30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긴 검은 머리에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태술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머리 옆 액체 속에는 작은 검은 상자가 있었는데 현대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된 대목이 나옵니다. 강부들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수백만 년 된 관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액체에 손가락을 담갔고 그걸 맛보기로 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천재적이었죠. 일주일 후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겨울에 그는 집 앞에서 얼어 죽었으나 집을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발견 후 몇 시간 뒤 마을에 회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누가 이 발견을 빨리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건은 금방 헬리콥터에 태워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을 돌며 발견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시신을 조사해 사실을 알리려던 과학자와 신문 편집자는 소문에 따르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공주를 직접 본 이들은 몇 년 사이 차례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조사한 과학자의 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8억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공룡시대도 아닙니다. 지구에 아직 제대로 된 생명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시신이 오랜 시간 썩지 않았는지, 어떤 액체로 보존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고 이제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신은 옮겨졌고 신문도 회수되었으며 목격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시신도 석건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세부가 추가되고 인터넷에 퍼진 단순한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구는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개의 문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 어떤 문명은 불타 없어졌고 어떤 문명은 얼어붙었으며 또 어떤 문명은 해성에 의해 멸망했지.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매번 맨손손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온 첫 번째 유일한 존재라고 확신할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구를 떠난 문명들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냥 평범한 야만인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 댓글에 네 생각을 남겨줘. 동의하는지 아닌지 말이야.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줘. 채널 구독하고 알림도 켜둬. 곧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